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목요일쯤 시작된 이 논란이 어제쯤에는 좀 가라앉는 것 같긴 합니다. 당정에서 그 킬러 문항은 배제하기로 했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윤 대통령이 이미 교육부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수능의 방향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밖에서 소위 말하는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수능에 나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교육부에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6월 모의고사 모의 평가에 따르면 여전히 그것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경질이 됐고 또 중앙교육평가원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좀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됐죠. 결론적으로는 이 킬러 문항이라는 거, 이 사교육 문제와 연관돼서 나오는 그것이 결국 우리 공교육 체계를 확실하게 이 세우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네. 거기에 대한 교육적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이제 지난 3월부터 해주셨지만 사실 언론에서 이게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건 며칠 전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언론에서는 조금 잠잠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 있는 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 지금 혼란이 엄청납니다. 제가 오늘도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중3, 중1, 2 이런 네. 직접 수능 당사자들이 아닌 학생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 함의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수능에 대한 출제 경향이든 그런 내용들을 발표할 때는 3년 전쯤엔 해야 되는 것이 네. 그 규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6월 모의고사의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렵다라는 누군가의 판단 하에 이런 혼란상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건 굉장히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라는 것이 어차피 순위고사 아니겠어요? 이게 절대평가라면은 어렵고 쉽고에 따라서 합격자가 늘어나고 적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될 수는 있겠지만 쉽든 어렵든 어떤 시험이든 어쨌든 수능은 순서를 네. 석차를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부분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네.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예. 수능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이 공교육의 이 기반을 흔드는 이 문제 아무도 어떤 정권도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학부형과 수험생, 이 학생들이 약자고요. 그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선한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사교육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 네. 왜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수능이 갑자기 쉬워지네 하면서 입시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중학생까지 부글부글 한다는 이런 표현은 네. 상당히 과도한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의 네.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아니, 저도 거고요. 현장을 중요한 가죠. 것은 저는 이 국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변인 말씀대로 이번에 이 문제가 됐던 이 내용에서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 사실 국민들한테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께서 학교 수업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 내에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라라고 이주호 장관이 발표를 하고 나니 공교육에서 다루던 것만 하라 이렇게 다시 또 수정을 했어요. 학교 수업과 공교육 교과 차이가 과정입니다. 무엇인지 예, 예. 이 부분도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수능의 그 출제 범위는 다 공교육 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육계 일반 전반의 목소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수능 문제 출제 범위 방식에 대한 얘기였나라고 물어봤더니 다시 사교육 절감을 위한 내용이었다라고 또 돌아갑니다. 근데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수능이 물수능이어야 되느냐, 불수능이어야 되느냐 이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저는 말씀하신 본질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분들도 많고 그것에 의존해서 어떤 특화돼 있는 그 사교육기관이 있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오래된 숙제이고요. 그럼에도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 왔던 부분은 사실 이것이 변별력 때문에 그랬던 거죠.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학 입시만큼 경쟁력이 치열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변별력은 갖추되
수능은 쉽게 이러고 나면 또 그에 따른 혼란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네,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고 뭐 이 교육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왜 지금 갑자기 불과 5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은 이 수능을 네. 앞두고 출제 경향을 완전히 손질하고 더더군다나 실국장은 경질하고 그 어제는 또 평가원장은 사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예. 전형적인 정치 공세예요. 수능 올해 11월에 하는 수능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수능 항상 나오면은 올해는 물수능이었다. 뭐 올해는 불수능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끝나고 그걸 나서 나오죠. 그렇죠. 평가라는 준비하는 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가질 또는 학부모가 가질 혼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10개월 전에 수능 끝난 직후에 1년 전에 그럼 얘기를 했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해서 100년 얘기를 하면서 11개월이냐 5개월이냐 가지고는 아마 얘기 안 할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전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대의 이렇게 하고자 하는 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교육 현장에 있어서의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제가 답답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 며칠 사이에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실시할 거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평가원장은 사임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사임을 하는 겁니까? 경질되고 감사하고? 글쎄요, 뭐 이게 그러니까 선후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 3월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6월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를 하고 나중에 좀 논란이 돼야 되는 건데. 뭐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한 것은 물론 교육부 국장이야 그렇게 인사 조치가 됐지만 네. 어제 중앙교육평가원장은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으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 말을 믿어야 되겠죠. 중요한 건 경질이냐 사의를 표명했느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으로 갈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수능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교육 체계에서 포함하지 않는 문항까지 수능에 넣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사교육이라는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 놓고 이 사회 체계에 대해서 그 사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부를 추구하고 물론 자본주의 사회니까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웅시되고 그것을 소재로 한 드라마까지 나오고 이것이 맞는 사회냐 이 정당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부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을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방향이나 이런 거에는 대부분 야당 의원님들도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절차와 과정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공론화하는 과정이 의도하지 않게 공론화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공론화했다는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주 장관이 예.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브리핑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돼서 결국에는 킬러 문항 배제하는 것까지 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얘기가 네. 수능 난이도 문제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이고요. 네. 계속 반복하지만 어느 정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대지 못했다는 부분, 5년 정권이 이걸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도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손을 댔다는 이 선의와 이 진의에 대해서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당정이 발표한 내용 중에 그 킬러 문항 없애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하나가 더 있는 게 자사고는 그대로 존치하겠다. 이거는 근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없애기로 했다가 소송에 많이 휘말렸고 좀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긴 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 이 여권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야당 측에서는 이 자사고, 특목고의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사교육비가 아주 촉발한다, 뭐 네.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도 많이 그런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폐지시키고 일반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그 경쟁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부분을 갖춰보자, 제도로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시 살려놓고 사교육비를 어떻게 해소하겠다. 그것이 수능의 난이도를 건드려서 그것을 해결하겠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국민의힘이나 여당 쪽의 의견을 듣고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요. 네.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나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앞뒤가 맞지 않은 정말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정이고 이 제도의 얘기를 하고 있고 제도의 허점을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우리 현 제도 대학 교육 입시 제도에 대한 문제를 건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대학 서열화 폐지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고 사실 힘이 있는 대통령의 그 권한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갑자기 킬러 문항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 당연히 불과 5개월 앞둔 입시에 대한 혼란상을 예.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볼매소리 나오는 거죠. 예, 뭐 의도한 게 그게 아니시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특목고 같은 현상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뭐 특목고 같은 부분은 정권에 따라 조금 왔다 갔다 했던 것 아니죠. 같긴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명박 정권 이후로 쭉 지속돼 있던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바꾸고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 해석을 했고. 왔지 예. 가지 않았어요. 예, 이제 가려고 그렇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네. 모든 가지 자사고 관련 않았다, 소송에 문재인 의해서 정부에서. 모든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정부 측이 또 교육청이 이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쭉 이어졌던 정책의 어떤 일관성에 대해서 법원도 인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그걸 틀려다가 못했고 그것이 그냥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자, 특목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입시가 과열이 되고 그래서 사교육이 더 창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그럼 네. 수능만 쉽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느냐. 이게 좀 크게 봐야죠. 수능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말씀드린 공교육 체계 안에서 포함한다는 그 가정만 잘 지켜진다면 특목고라는 것도 어떤 대학을 서열화된 대학에 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원래 의도대로 맞춤형 교육, 특화된 교육 쪽으로 가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 번도 그렇게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경쟁 없이 그냥 그대로 가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경쟁 없이 어떤 발전이 있겠어요? 과도한 경쟁, 불공정한 경쟁은 지양해야 되지만 공정한 경쟁 그리고 필요한 경쟁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능 관련한 수능으로 축소되면 안 되겠지만 사교육 관련한 이 문제 여기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게 정부에서도 더 홍보를 할 것이고 네. 좀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열린 그러니까 마음으로 대변인 들어가면, 말씀은 특목고나 자사고는 사교육비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는 아니 그렇게 건가요? 돼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이해가 잘 돼야 안 한다고 되네요. 그렇지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 자유 경쟁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수준을 높이는 것도 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한데요. 이번 이 수능 문제에 대한 출제 범위, 출제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사교육 절감까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뭐 사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대책을 발표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좀 종합적인 대책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가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으로까지 좀 확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몇 개 묶어봤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예, 예. 거기다 맡겨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 툭툭 던지고 막 이게 해명이 이어지면서 그다음에 막 그 국장 징계로 이어지고 또 교과장 평가원 감사로 이어지고 그러면 공무원들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변인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조종환 의원이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일단 전문성 얘기 나오는 건데 대통령 관련한 뒤에 이제 이어지는 박대출 정책의장이라든지 이조 장관 얘기 이렇게 쭉 지켜보면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정책을 내놓으니까 자꾸 갑자기 그랬다, 뭐 모르고 그런다, 자꾸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잖아요.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국정 분야를 전문가 수준으로 대통령이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은 그것은 실현되기 어려울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좋은 참모들을 많이 쓰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적어도 이 교육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쭉 본인이 가진 철학을 설파한 적이 있고 네. 또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사교육 관련 문제를 얘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6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두 분의 발언. 그리고 뭐 도종환 장관의 비판이야. 예, 그래서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박대추 의원이 지금 제1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 정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든 잘 돌파해 보고자 대통령이 이 대입 제도에 있어서 전문가다. 그 수사를 잘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해요. 그 사건은 사실 이 수능 문제와 전혀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이렇게 들이대시는 부분이 저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 또 하나 이 대통령실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오랜 뭐 고심 없이 뭔가를 던졌는데 그것이 이후에 혼란이 크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나면 그것을 수습하기 바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가 있고 현장에 문제가 두드러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정권 들어온 이후에 모든 문제를 대통령 입과 대통령실의 입에 맞춰서 당정이 완전히 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것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국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신뢰하기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비판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네. 대통령이 고심 없이 뭔가를 한다는 그 흔적이 고심 없이라는 보여요. 표현은 그건 굉장히 과한 표현이에요. 제가 과한 표현이라고까지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 얘기하는 것마다 과하다고 네,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변인, 저는 과하다고 말씀드린 것보다 더한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제 좀 의견입니다. 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변인님께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사실 이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좀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준석 전 대표의 SNS 글이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흥수사면 유흥 전문가다 이 말씀하시는 건데 예. 이렇게 어떤 발언의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뭐 비판할 수는 있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는 뭐 저희 당과의 관계도 다 아시니까 제가 예. 굳이 얘기는 하지는 않더라도 전직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고 박대출 의장의 그 표현 자체가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인 그 수위 자체가 다를 수는 있겠다고 저는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이 정책 의지나 이런 것들이 결코 전문성이 없거나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불현듯 생각나서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저는 그렇게 네.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27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교육 관련 대책을 아마 정부 여당에서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야당에 제안을 했죠. 3가지 제안을 했는데 일단 의석을 줄이자.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또 하나가 뭐였죠? 문호동 부인. 예, 문호동 부인도 김남국 의원을 겨냥한 예, 발언이었는데 일단 의석수 줄이는 거는 김기현 대표가 이전에도 몇 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당론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일단 4월에 처음 그 발언을 하셨고 이제 저희가 당론으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당론으로 모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고 성사되는 단계까지 그렇게 추진하겠죠. 예, 그러면 뭐 10% 감축이니까 30석을 줄이자는 건데 네. 두 분은 이제 입성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 30석 줄이는 것이 뭐 개인적인 어떤 그것보다도 예. 아마 그렇게 되면은 선거구제가 소선구제가 유지될 거냐 여부부터 시작해서 비례대표제 이 의석수가 현재는 47석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이런 문제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 지역구 의석수, 비례 의석수 이걸 지금 단편적으로 어떻게 딱 잘라서 30석 다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예. 어렵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의원들 관련한 어떤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여서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이 비판적인 시각을 줄여보자 하는 의도다. 네. 여기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겠죠. 네, 정치 개혁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김기현 대표의 연설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부터 하게 됐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현 정권의 그 신랄한 비판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려나갈지에 대한 해법까지도 제시했던 그 연설과 상반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집권 여당의 대표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의 위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그런 불안 등 실제적인 민생과 관련돼 있는 해법들을 제시했어야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 그 정치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도 그렇고요. 무노동 무임금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인기 영합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 그 신뢰도가 국민들에게 바닥으로 떨어진 부분에 부합할 수 있는, 뭐 누군가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책임 있는 여당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기 영합적인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또 장관이라는 뭐 내각에 들어가는 분이 겸직하는 부분이 될 경우에는 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공백이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해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해에 신동아라는 매체에 네. 언급되어 있던 그 본회의 투표율을 네. 봤습니다. 그때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대다수가 50% 미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무노동, 무임금 뭐 이렇게 국회에 있는 의원들의 그 실질적인 노동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힘든 위치에 계신 분이 김기현 대표거든요. 그 네. 부분은 간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여당에서,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이 협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은 없이 거대 야당이 발목 잡기만 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국민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네. 결코 책임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김기현 대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인기 영합적이라고 하시면 똑같은 내용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은 인기 영합적으로 발언하신 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뭐 8시부터 몇 시까지, 9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 직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노동 무임금 얘기는 지금 시급 개념으로 이걸 접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김남국 의원의 같은 경우 아예 국회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세비를 받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이걸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 예. 제가 그래서 논의가 찾아봤거든요. 다른 데로 가죠. 이번 올해만 들어와서 상반기에도 국회 출석률과 상임위 안건 그러니까 발의한 다른 얘기를 내용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김남국 거랑. 의원은 90%고 다른 얘기를 김기현 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75%예요. 그럼에도 자, 그러면 불구하고 본인한테 비판될 수 있는 그 얘기를 얘기가 하시는데요.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꼬집을 김남국 이렇게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꼬집고 싶어서 대표가 그럼 저 그 얘기만 자리에서 그런 하시면 연설을 되죠. 하시는 게 그 적절하지 얘기만 않아 하시면 보이더란 되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뭐 어떤 범죄 혐의로 구속된 의원들도 계속 세비를 받아가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이 얘기입니다. 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 그 포함되어 얘기예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뭐 그런 종합적인 걸 정치 개혁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걸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모습을 좀 영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구성이 하나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을까요? 예, 일단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뭐 예고된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최고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준비한 걸 최고위원들 일부 지도부만 모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근데 대부분은 만류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도를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이제 야당을 탄압하는 현 정권에 대해서 검찰 독재 정권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졌던 수많은 의혹들, 압수수색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지금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경찰이 주장하는 그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증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유동규라는 진술인의 진술만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에게 이제는 본인이 떳떳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이 검찰 정권에서의 이 행태가 변화될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의해서 또다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야당이 주장했던 검찰 독재의 이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땐 떳떳하게 뭐 그 영장 네. 청구 심사를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뭐 김기현 대표는 오늘 대표 연설에서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사과를 좀 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환영할 일이죠. 예.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바꿨냐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설명을 좀 입장에서도. 듣고 싶긴 예, 그게 저는 없잖아요. 혁신의 방향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제 혁신위가 띄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민주당에서 그 비명계라고 이른바 말할 수 있는 많은 의원들이 기승전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내지는 당대표 사퇴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해 오면서 혁신의 주체로 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혁신의 혁신위가 대상으로, 예, 혁신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가 뜸과 동시에 이제 제대로 내 그 본 모습 본 자세를 보여주겠다. 혁신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그런 것 같아요. 의도라고 제가 좀 합니다. 얘기를 예. 해야죠. 그럼 그동안은 혁신의 대상으로서 그럼 혁신의 대상이 될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고 철저하게 소명했죠.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이걸 실현할 거냐. 민주당은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임시국회를 계속 열고 있어요. 3월 1일 날도 열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즉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야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못하니까요. 네. 국회의원은. 따라서 일단 7월하고 8월 15일 전까지는 아마 임시국회를 안 여는 걸로 국회법에 돼 있는데 네.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민주당이 국회를 열지 않고 회기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고 변화된 모습. 그런 뭔가 이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면 이건 그냥 구두선입니다. 그냥 선언적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 이게 이 시간을 끌게 되면은 앞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발부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불체포 특권을 사용을 한 거고 이 남은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적으니까 내가 이걸 불체포 특권 포기로 포장하려는 뭐 그런 정치 공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잘 판단하시기 예, 바랍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정도로 그 생각해 이재명 주시면 될 것 대표 같고. 측에서 그것을 판단할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검찰이 누가 판단할 판단합니까, 문제죠. 그러면? 예. 검찰에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혁신위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위원 7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오늘 혁신위가 좀 가동이 되기 시작한 모양새인데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위원들의 면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면 예 같이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혁신위원장은 김연경 교수신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네. 원래 정치권에 부채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김남희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윤영중 전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은 랩 2050이라고 해서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런 단체에 같이 네.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서보경, 뭐 이진국, 차지호 이런 분들은 다 원외 인사이면서 대한민국의 뭐 기후 위기 내지는 앞으로 글로벌 뭐 전략적 그런 경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오셨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내 인사로서 이해식 지금 의원, 우리 지금 사무조직 부총장이십니다. 이분이 한 분 들어가 있고요.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울산 시당위원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한 3분 정도 더 추가 선임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 예. 10분으로 구성이 될 건데 애초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단 한 분만 선임을 해서 국회 원내에 계신 분들과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당내에 있는 의원분들께서는 앞으로 공천 과정의 문제들도 다 혁신위에서 다루게 될 텐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 있는 인사들이 좀 많이 알 수 있으니 더 많은 원내 인사들을 좀 더 추가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 단호하게 그러지 않겠다. 본인이 사퇴를 하는 선이 있어도
이 본인이 애초에 생각한 원내 의원 한 명은 고소하겠다라고 한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예, 비판하실 지점이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내 의원 딱 한 분 들어가셨는데 이해식 의원이에요. 제가 이해식 의원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그 어느 조직에서도 없었던 배우자, 후보 배우자 실장이라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아니 그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은 분이 어떻게 후보의 배우자의 실장을 하냐는 가열찬 비판을 받았던 분입니다. 당연히 친명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딱 한 분 들어간 원내 인사가 그런 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누가 봐도 그렇게 잘한 인사로 보이지는 않네요. 지난 예. 대선 과정을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둘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느 쪽에는 지지자가 있을 것이고 그쪽을 도운 분들이 우리 쪽 진영 아니겠어요?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저희가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아니, 것 제 같습니다. 얘기는 당내에 혁신한다고 있다고 하면서 하더라도. 혁신의 대상이라고 스스로가 사무조직 자처하시는데 부총장이십니다, 본인과 지금. 너무 가까워 보이는 사람 한 게 잘한 인선이냐고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 정도 비판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혁신이가 오늘 이제 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고요. 김은경 위원장은 지금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